안녕하세요. 통합과학 B 윤상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진화입니다. 단어고요. 참고하세요. 오늘 우리의 수업 목표입니다.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 진화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힌트가 될 수는 있어도 생명의 기원을 정의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론입니다. 진화의 증거들이라고 지금까지 제시되던 것들은 너무 예전 일이라 끝없이 의심을 사고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조상에 해당되는 화석들도 매년 수도 없이 새롭게 발견되지만 이 역시 미싱 링크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면 원숭이는 왜 아직도 원숭이인가? 사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와 우리가 공통조상을 갖는 것이지만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알더라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화를 바탕으로 내성세균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항생제는 페니실린처럼 세균을 잡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항생제를 먹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 항생제는 꾸준히 개발되었고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생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진핵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원핵세포만 타겟팅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진핵세포고 세균의 세포는 원핵세포입니다. 하지만 간혹 원핵세균 중에 다양한 기전을 통해 항생제의 정확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 슈퍼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과정은 자연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자연 선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통나무에 같은 종의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같은 종의 개구리들은 서로 교배가 가능하며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개구리들은 색이 어둡고 어떤 개구리들은 색이 밝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다양한 형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통나무에는 개구리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가리가 있었네요. 이 통나무에서는 밝은 개구리가 훨씬 눈에 띄기 때문에 어두운 개구리가 생존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살아남은 어두운 개구리들은 자손을 더 많이 남겼죠. 이런 어두운 피부색의 형질을 fitness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는 적자라고 하죠. 적자 생존의 핵심은 생존이 아니라 번식입니다. 특정 형질의 유전자가 다른 형질의 유전자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면 자손에게 전달될 확률도 올라가겠죠.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특정 종의 모든 유전자를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데 진화를 넓은 뜻으로 보면 유전자 풀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넓은 뜻으로 보면 누군가 죽거나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기만 해도 진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이란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의 다양한 피부색 역시 변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변이의 예시는 동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이는 돌연변이 혹은 상동염 수체의 조합으로 생겨납니다. 이때 새로운 형질은 무작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형질이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자연 선택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선택과 무관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형질의 경우 일부 자손들에게 그 형질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새로운 형질이 생존에 불리한 경우 제거됩니다. 자손에게 형질이 전달되지 않겠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은 평균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갖게 되고 형질이 더욱더 많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질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은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자연 선택에 도움을 주는 형질을 적응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은 좁은 의미로는 적자 생존이고 넓은 의미로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생산입니다. 일단 수가 많아야 개체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쟁이 없으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도 생존에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의 과정이 치열하게 일어날수록 종은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것을 종 분화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인류의 진화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생학자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간 경우에는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엑스맨, 마블, DC 코믹스 같은 히어로 영화나 킹스맨 1편 등 많은 영화에서 메인 빌런의 빌런 행위에 대한 근거로 우생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의 기술적인 발달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종의 분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는 있는데 조금 많이 두껍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연선택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과잉 생산 이후 개체 변이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색이 밝은 개구리들은 차츰차츰 사라지고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어두운 색의 개구리들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과 비교했을 때 둘 사이에서 더 이상 교배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변이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종이 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교과서 216쪽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을 지워버리세요. 요즘은 이렇게 진화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진화를 합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게 진화가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는 좋아지는 것이 아닌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자연 선택이든 아니든 모든 변화를 진화라고 합니다. 다만 자연 선택이 유전자 풀의 변화에 있어서 큰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이 원인이고 유전자 풀의 변화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만약 사랑니 없는 사람만 죽는 바이러스가 100년간 창궐한다면 사랑니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기능적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랑니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태화는 진화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생존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기관이 기능을 잃는 것으로 태화 역시 진화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극단적인 환경이 생존 경쟁에 압력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낙타는 입안에 플라스틱같이 단단한 돌기가 있어서 선인장을 씹어먹어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고 30일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은 두꺼운 지방층이 있는 개체들이 꾸준히 살아남으면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펭귄은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자주 넘어지는 댕청미를 보여주는데 넘어지지 않는 애들이 자손을 남기기보다 넘어져도 안 다치는 애들이 자손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야생에서 초식동물은 꼴찌만 안 하면 살아남습니다. 옆에 있는 놈보다만 빠르면 되죠. 가장 느린 얼룩말은 지속적으로 피식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얼룩말 종의 평균 속도는 한계 지점까지 점점 빨라졌습니다. 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치타는 이미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치타는 오랜 진화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존 경쟁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치타가 유독 이렇게 호구 짤이 좀 많은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전에 설명했지만 말라리아에 의해 유독 아프리카 대륙에만 남모양 저털구 빈혈층이 많다든지 포유류의 새끼들이 성체에 비해 귀여운 이유도 생물 간의 상호작용의 예시입니다. 한 종의 성체가 자신의 혈육이 아닌 새끼를 보육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심지어는 자신보다 상위 포식자의 새끼를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귀엽게 생긴 포유류 새끼와 위협적으로 생긴 포유류 새끼의 생존율은 누가 더 높을까요? 진화론이 모든 것의 해답은 절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자연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변이와 자연선택은 진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자연선택과 내성세균의 출현 관련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세균을 죽이는 독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푸른 곰팡이만 한 게 아니죠. 세균들도 다양한 변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페니실린에게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페니실린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런 세균은 생존 경쟁에서 큰 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이 있는 환경에서는 다른 세균들이 모두 죽기 때문에 내성 세균이 살아남아서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세균들 중에는 식물세포처럼 세포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포벽이 다른 세균보다 튼튼하거나 세균 중에 항생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경우 등등 여러 원인으로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성은 세균이 원한다고 생겨나거나 항생제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100%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생제의 작용으로 저항성이 없는 세균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내성세균만 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세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받쳐준다면 살아남은 내성세균만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병이 오래 낫지 않는 경우 중간에 항생제를 바꿔서 처방해줍니다. 특정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항생제에 저항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 220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환경에서는 저항성이 있는 세균보다 저항성이 없는 세균이 더 잘 증식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만 살아남아서 증식하게 됩니다. 같은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장내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균들은 대부분 경쟁하느라 바빠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중 일부만이 살아남아서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일부 세균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순간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평소에는 왜 내성세균의 비율이 낮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환경에서는 내성세균보다 저항성이 없는 세균이 더 빠르게 증식합니다. 저항성이 있는 세균은 없는 세균보다 효소를 그만큼 더 많이 만들거나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증식에 투자되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입니다. 가령 과장을 내서 저항성이 없는 세균은 둘로 분열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저항성이 있는 세균은 효소와 세포벽을 만드느라 분열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2시간 후에 세균의 수는 이렇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2시간이 더 흐른 뒤엔 어떻게 될까요? 저항성이 없는 세균은 세균 수가 2시간당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내성세균이 낮은 비율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내 몸에 사는 세균이 갖게 되는 거지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내성세균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내 몸에 그 내성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슈퍼박테리아가 생길까 두려워서 항생제를 먹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우리 몸의 모든 항생제를 이겨내는 슈퍼박테리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우연히 생겨나더라도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세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곳은 대형병원입니다. 수많은 항생제가 난립하는 대형병원에서 환자 간 내성세균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항생제를 이겨내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형병원도 이런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제도적, 물리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쓰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내 몸에는 내 세포수보다 많은 세균들에 의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깨트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균성 감염이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성세균의 생성 과정이 개구리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은 하버드에서 진행한 내성세균 실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we ended up building was basically a petri dish, 엄청나게 큰 except that it's 탑재합시가 2 feet by 있습니다. 4 feet. And the way we set it up is that there are 9 bands, and at the base of each of these bands, 끝에서 we 중심으로 put a 갈수록 normal 항생제의 petri dish 농도가 thick agar with 급격히 different amounts of 증가하는 antibiotic. petri 접시입니다. On the outside, there's no antibiotic. Just in from that, there's barely more than the E. coli can survive. Inside of that, there's 10 times as much, 100 times, and then finally the middle band has 1,000 times as much antibiotic. And then across the top of it, pour some thin agar
패트리 that 없이 bacteria 양쪽 can move 끝에 around it. 세균을 배양합니다. The background is black because there's ink in it, and the bacteria appear as white. First, you see they spread in the area where there's no antibiotic up until the point they can no longer survive. Then a mutant appears on the right. It's resistant to the antibiotic, it spreads until it starts to compete with other mutants around it. When these mutants hit the next boundary, they too have to pause and develop new mutations to make it into 10 times as much antibiotic. And then you see the different mutants repeat this at 100. And after about 11 days, they finally make it into 1,000 times as much antibiotic as the wild type can survive. And so we can see by this process of accumulating successive mutations that bacteria, which are normally sensitive to an antibiotic, can evolve resistance to extremely high concentra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우연한 돌연변이의 발생과 자연 선택을 통한 세균의 진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겨난 돌연변이는 기존 환경에서는 기존 세균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진화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에 준 영향은 상당히 막대해서 꽤나 많은 의문을 진화적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유력한 답안이 된다는 거죠. 그중 오늘 수업 중에 나온 내용을 출결 확인용 과제로 내겠습니다. 답은 짧게 써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가 있으니 올려놓은 자료를 꼭 보고 오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